ESG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활동을 할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돈만 일단 잘 벌면 어떤 위법한 행동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다소의 조금 걸리지만 않으면 뭐 어때 뭐 이런 측면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적극적으로 그 단순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새로운 경쟁력의 수단, 뭐 차별성을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이걸 ESG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새로운 경쟁력의 수단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ESG를 얘기할 때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고 새로운 경쟁력 관리 차원이라고 그런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넘어서 새로운 경쟁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ESG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미국이나 중국 간에도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무역 장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그 수출 관련된 그런 제한을 가한다고 하면 이건 위법한 거게 될 거예요. 위법한 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이거 민간 차원에서 어떤 ESG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 지키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를 끊는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무역 장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ESG 이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어찌 보면 무역 장벽 수단으로 ESG 선진국들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중국이나 그런 데서 ESG 관리 차원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거래 교역국을 바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ESG 관련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한다라고 그러면 기존에 중국과 거래했던 내용들을 우리나라와의 거래를 계속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ESG 관련된 대비를 하실 때 이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ESG 관련된 투자 시기나 투자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ESG 경영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매몰 비용으로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투자한 돈이 아까워 가지고 한번 만들어진 ESG 대응책이라든가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고집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션 효과라고 그래 가지고 점점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점점 돈이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많이 ESG 관련된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더 이상 이제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그러한 ESG 경영 전략을 고수해 가지고 뭐 콩코드 효과 망할 때까지 그 ESG 관련된 정책을 고수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사실 매몰 비용이라든가 기회 비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ESG 경영을 얘기할 때 글로벌 공급망 관점이라는 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ESG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단순히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도 아니고 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문제가 그 단계뿐만이 아니라 원료 조달부터 생산, 판매, 폐기물 처분까지 전 비즈니스 전체 가치 사슬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 차원의 문제라고 했는데 단순히 ESG 경영을 합시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어떤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들의 ESG 경영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했는지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유럽 등 ESG 경영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정부에서 입법화를 해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연곡절이 있어서 통과가 됐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ESG 관련된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그 기업들을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 하청업체들이 살펴보겠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위법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국내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 그 ESG 경영 선진국에서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다고 요구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무섭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게 다소 위법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 공급망 관리 차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이 도표의 그 중간 점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이 점선 부분 영역만 기업들이 책임졌으면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재료 생산, 원자재, 공급자,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낸 이후 유통, 판매, 분배, 그 다음에 나중에 회수하는 모든 전 과정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은 전 공급망에 걸쳐서 ESG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협력사들에게도 ESG 관리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 ESG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협력사에서 어쩌면 탈락시키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될 거라는 점이 사실 되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중소벤처기업들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투자자 관점보다는 오히려 공급망 관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에는 ESG 경영이라는 게 이렇게 본격화되기 전에는 사회적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상당히 어려웠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ESG 경영이 이렇게 부각되면서부터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ESG 관점에 단기적 이익을 조금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이렇게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한테도 기회가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는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ESG 추진 전략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오래전에부터 얘기해왔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 중소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ESG 경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여기 추진 전략 보고서에도 실려 있어서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ESG란 무엇인가 관련돼서 창업과 관련돼서도 ESG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그리고 얼룩말 기업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외국 사이트 지브라 유나이티드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나와 보시는 것처럼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브라 유나이티드에서 보면 지브라라고 하는 거는 얼룩말이잖아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면서 경제적 목적도 추구하는,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브라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지브라 유나이트라는 데서 이런 운동,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유니콘 기업을 청년들에게 유니콘 기업을 꿈꾸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지역과 생활 속에서 기업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그 지브라 유나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일각수, 그다음에 얼룩말, 그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마법 같은 사고인데 그런 게 과연 존재하는 건가? 차라리 강력한 현실이 얼룩말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 기업들을 비교를 해놨어요. 일각수라고 하는 것처럼 폭발적 성장, 얼룩말은 점진적 성장, 뭐 빠른 자본 회수, 지속 가능한 경영. 이 두 표에서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얼룩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적 기업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 설명을 할 때 하키스틱 그로스 모델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긴 씁니다. 뭐냐면 죽음의 계곡을 건너면 이렇게 우측에 하키의 끝부분 올라가는 것처럼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 이 하키 시작하기 그 이전에는 어찌 보면 무한대의 그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차라리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는 설명한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게 그 SDG 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석탄 있잖아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그러면 이게 가치 없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기를 통해서 씀으로 인해서 저게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반면에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간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하키스틱처럼 그런 성장을 얘기하지 말고, 어찌 보면 어떤 활동을 했었을 때 그 생산되는 새로운 가치, 이용한 가치와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환경을 해치는 그런 걸 양쪽을 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끔 우리가 유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K 유니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2020년도에 그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이상 기업들을 뭐 500개 이상 만들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일반 청년들한테 이런 기업들을 하라고 우리가 장려하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이런 기업들을 꿈꾸게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반성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브라 유나이트라고 하는 그 단체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선배 사회적 기업과, 그러니까 얼룩말 기업으로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 얼룩말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보면 사회적 기업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있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리얼 비즈니스를 해라. 진짜 사업을 하라라는 거. 그 다음에 예상을 할 때 좀 현실적인 예측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이 니네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라 라는 세 가지 팁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브라라는 거, 얼룩말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거지만 유니콘이라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차라리 지브라 유나이트 그 얼룩말 기업들에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본에 충실한 사업을 해라. 그리고 성장과 이윤과 지속 가능성의 밸런스를 이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진짜 의미 있는 건데, 당신들이 제공하고 싶은 가치를 제공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 지역이 우리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라. 이 부분은 되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것나 실행은 로컬을 염두에 두고 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건 젊은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기업이든 아니면 일반적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좋아요, 소셜 벤처가 좋아요, 아니면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한번 스스로한테 딱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슴에 되게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창업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레드오션이 됐다. 하지만 오히려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거 SDG를 얘기하는데요. 지속가능성, 그 다음에 지구를 살리는 그런 SDG 그 지표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팀을 짜고 어떤 활동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명성을 쌓으면 오히려 이것이 레드오션 시장의 차별성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ESG를 접근을 할 때 ESG뿐만 아니라 SDG를 접근을 할 때 그냥 무슨 그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자체가 차별화 전략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ESG 관련돼서 ESG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대기업의 속성 변화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그러니까 밀림의 세계 왕자 그 호랑이 있잖아요. 양강식의 기업들, 그 주인 기업들을 작은 기업들이나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도 그런 그 양강식의 세계에 있는 그런 호랑이가 이제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브라일라이트에서 얘기하는 얼룩말 있잖아요. 얼룩말처럼 그 습성을 변하는 건 그런 것이 ESG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을 지브라 플러스 타이거에서 제타이거, 지타이거, 얼코레이 뭐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있는데 좀 또 올해가 또 흑호랑이 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ESG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저는 예전에는 이걸 MSG 막 그런 농담을 썼는데 요즘 또 어떤 분은 MSG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ESG 갑질이라는 용어도 제가 한번 써봤었는데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급망 차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책임져야 될 ESG 관련된 이슈들을 하청업체들한테 넘기는 뭐 그런 ESG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ESG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속가능 보고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셀프 리포팅이라고 해서 스스로 보고 자기 보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 자랑, 속된 말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보가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평가와 측정의 결과가 불일치한다는 점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같은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평가 도구로 측정을 했었을 때 우수 기업이
어떤 평가 도구를 썼을 때 우수 기업이 다른 평가 도구로 측정을 해보니까 우수하지 않은 기업으로 나오는 경우들, 이런 부분 모순이 아닌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네 번째 평가 측정 결과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사실 ESG 관련된 평가 도구들이 600여 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600여 개들이 넘고 그 보려고 하는 그 지표들이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왜 우리 평가 결과나 측정 결과에 불일치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ESG 이슈 중 투자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ESG 차원에서 ESG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잘 측정해낸 평가 도구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다 다른 게 맞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또 ESG라는 이슈 자체가 사실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가와 측정 결과의 불일치가 이상한 게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착한 기업이라는 용어들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부분들 쓰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린워싱이라는 거는 단순히 비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묻게 되는, 어찌 보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 큽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의 ESG 경영 파트너들이 대부분 글로벌 로펌들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컨설팅사가 아니라 글로벌 로펌들을 주로 그 ESG 경영의 그 컨설팅 받는 파트너로 삼는 이유는 사실은 이 그린워싱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고려한 그런 부분도 커요. 단순히 그린워싱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 얘기했을 때 뭐 착한 소비, 착한 경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리스크 차원에서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착하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조그마한 실수도 착하다면서 왜 이래? 해가지고 사실은 리스크 평판 관리 차원에서 되게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워싱이라는 거는 뭐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까만 그 매연이 까만 오염 물질이 나오는 굴뚝에다가 페인트, 그린색의 페인트를 칠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에 쓴 거는 1980년대 미국의 환경운동가가 쓴 건데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호텔에 들어갔으면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타월 사용을 뭐 자제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일회용품은 비치를 안 합니다라는 거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 환경운동가가 호텔에 가서 딱 봤더니 타월이나 일회용품은 비치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사실은 일회용품으로 모든 게 다 소위 말해서 도배질이 돼 있는 뭐 이런 상황을 보고 그린워싱을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린워싱은 단순히 도덕적인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 있는 그런 포스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게 진짜 그게 맞는 건지 이런 방식의 그 ESG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는 접근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스피라시, 카우스피라시라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뭐 예전 한참 많이 됐었던 얘기가 있는데 사실 바다의 환경을 오염하는 거는 빨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과연 클 것인가? 오히려
빨대가 아니라 가장 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거는 글로벌한 대규모 어업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혼획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멸치를 잡으려고 하는데 멸치를 먹이로 삼으려고 하는 뭐 다른 그 큰 대형 어류들, 그리고 뭐 고래들이 같이 뭐 그게 낀다든가 해가지고 사실은 혼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멸치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어업에 따르는 어망들 있잖아요. 어망들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 버려지는 양들,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다 환경을 살리자라고 얘기하면서 빨대 얘기만 하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대규모 혼획에 따르는 그 대규모 어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해 주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카우스피라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 육류,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사실 소가 내뿜는 그 트름, 그 다음에 방귀의 메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를 키우기 위해서 밀림이나 그런 많은 산림들을 없애는 그런 부분들, 대규모 기업들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그로 발생하는 그런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그 문제점을 잊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떤 시민운동이라든지 우리 그린와시 시민운동이든지 어떤 ESG 관련된 캠페인을 벌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기업들을 위해서 위한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재밌는 이런 비유가 있어서 이걸 한번 옮겨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환경을 위하거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대기업들이나 기업들한테 있는 거다. 우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ESG 관련된 활동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자칫 환경운동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거나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충분히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